SVB라는 실리콘뱅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제법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듣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은행이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정식 명칭은 실리콘뱅크 은행이고요.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고, 한 40년 된 은행입니다. 나름 닷컴 버블도 서프라임도 버텨낸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급 불이행이 터졌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모든 은행은 뱅크런 위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좀 필요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디지털 뱅크런이란 게 있거든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돈을 확 빼가서 그렇게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다. 이번에 생긴 게 모바일 뱅크런이에요. 하루 만에 SVB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제 36시간 만에 420억 달러, 약 56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바이럴에 따라서 공포가 퍼지면서 한 번에 뱅크런이 난 거거든요. 뱅크런이란 게 기본적으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IMF 시기에 이제 주택은행이 사라지는 걸 직접 봤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어떻게든 버티니 많이 한데 48시간 만에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머추리티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SVB 사태에 대해 전말을 이제 정리해 주신 이제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 블로그인데, 보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2021년에 이제 팬데믹 머니와 테크 회사 벤처 투자 붐이 부니까 SVB가 엄청난 예금을 유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대출은 적게 받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 잘 나갈 때 채권을 좀 더 삽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장기 채권으로 모두 구성을 해버려요. 장기 채권으로. 이게 원래 채권 살 때 장기 채권, 단기 채권 나눠 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 장기 채권으로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낮은 금리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1.6% 저리를 보장은 되죠. 보장은 되는데, 그 예금한 벤처 캐피탈이나 기업들이 10년간 버텨주냐고. 보통 10년 물자거든요. 10년간 안 버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요.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서로 간에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소식이 전체적으로 퍼져요. 그러다 보니 친분으로 강하게 뭉친 특정 예금주들이 고객이었다는 게 리스크다. 자금을 한 방에 같이 올리니까 집단적으로. 뱅크런이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분 나빠서 자금 옮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장기 채권에 56%를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인데, 문제는 빼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당장 돈 줘야지. 그리고 이게 해결이 났어요. 미국 정부가 이제 예금 한도 없이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결은 났고, HSBC, SVB 영국 법인은 1파운드에 인수가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인수가 됐냐면은, 영국에서는 저 스타트업이 한 20-30%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그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SVB 파산의 원인은 미국채가 한 55%, 그리고 장기채를 몰빵을 해서 보유를 했다.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채, 단기채 나눠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은 대출을 안 받으니까 순이익 좀 올리려고 욕심 좀 부리다가 생긴 문제예요. 이제 리스크 문제가 있죠. 근데 채권을 샀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제법 교과서적이에요. 장단기 채권 비중이 뭐 얼마가 되어야 하냐, 이거 문제는 빼더라도 보통 6대4 포트폴리오를 항상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딱 망한 상태거든요. 자산 한 3년 정도 망했어요. 자산 배분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거, 모든 뭐 올웨더니 무슨 포트폴리오는
이 6대4 포트폴리오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채권 6, 4 주식 이렇게 담아라. 왜? 상관관계가 낮은 두 개의 주식을 페어 트레이딩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이제 흔히 이 말 하거든요. 채권이 이제 오르면은 그걸 팔아서 주식을 사고, 주식이 오르면 채권을 그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가지고 6대4를 맞춰라 라는 건데,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걸 안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너는 이제 그 뭐 기본도 못 지키는 뭐 이런 소리 듣는데, 지금 이게 둘 다 깨졌다고. 예. 장기 채권을 담았다는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60% 이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뱅크럴이 안 났다면 버텨볼 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게 둘 다 작살이 났다는 거예요. 즉 6대4 포트폴리오가 전혀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전 상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팬데믹으로 돈을 엄청 뿌립니다. MMT나 케인즈 이런 게 한창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벨상 석학이 그것도 불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노벨상 석학이 인플레이션이 안 난다고 합니다. 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했는데, 국가 주도로 돈이 엄청 풀리니 SVB 예금 금액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이걸 순이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장기채로 이제 좀 전환이 아니죠, 전부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이 풀린 상태에서 마침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바이든이 원유 채굴 중지 그리고 식량 가뭄까지, 가뭄 때문에 식량 문제까지 터져요. 그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바이든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부정하다가 5월에 방치돼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돼요. 사실 1년인가 1년 반 정도 방치를 했잖아요. 그거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기록은 꼭 남겨야 되겠다. 오바마가 한 소리 했어요. 푸틴 탓 좀 그만하고 인플레이션 잡아라.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잡는 게 작년 5월부터입니다. 연준이 25bp 올리다가 이게 계단식으로 땅땅땅 올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50bp, 50bp, 75bp 이런 식으로 빡 올려요.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립니다. 한 달 지났는데 금리가 0.5%씩 올라. 0.75? 이런 식으로 금리를 확 올립니다. 그래서 주식이랑 채권이 동시에 깨집니다. 원래 깨져도 적게 깨지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깨져요. 상관관계가 적다고 했지 서로 반비례라고는 안 했다. 같이 안 깨진다고는 안 했어. 가끔 타임이 같이 깨질 때가 있어. 네.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지고 채권이 빡 떨어지고, 그리고 이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을 몰빵으로 55%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렇게 금리까지 올리는데 연준은 또 이제 미국채 채권을 팔고, 한중일도 미국채 채권을 팝니다. 던져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와중에 캘리포니아가 또 인플레이션 지원금이라고 돈을 푸는데, 이게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연방정부는 돈을 회수를 하는데 IRA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효과가 있어요. 금리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는 중에 좀 억압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주정부는 구제금융을 해요. 금리를 올리는 중에 구제금융 같이 하면 그게 효과가 없고 인플레이션은 더 오래 가거든요. 근데 주정부는 구제금융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캘리포니아의 기업들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예요. 달러 그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만큼 이전이랑 다르게 손실이 나거든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간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 돈 많거든요, 솔직히. 거의 이거는 달러 가치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GDP 1위 지역이 캘리포니아니까.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이것 때문에 더 깨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CPI를 매번 보는데 오늘 저녁에도 CPI 보려고 대기 타고 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돈을 뿌렸어요.
미국의 GDP 1위 지역이. 물론 이제 SVB도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당 지역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SVB 주가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도 쓱 나오니까 뭐 괜찮은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과잉 의심하면 그때부터 뱅크런이 나요. 그리고 SNS에 퍼지는데 어떤 SNS에 퍼지냐? 슬랙이랑 왓츠앱에서 퍼져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 담당자들끼리 연결돼 있으니까 폼 뱅크런으로 56조가 36시간 내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SVB가 망해요. 같은 식으로 실버게이트, 시그너처뱅크, 저축은행이 제가 예전에 돈 빼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또 돈 빼라고 아우성도 했었기 때문에 영향도 있는데, 제가 저축은행 돈 빼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뱅크런은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예측을 못하죠.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형이 많아가지고 좀 빠져도 버틸 능력이 있어요. 덩치가 크면. 근데 작은 은행들은 특정 환경에 있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은행의 전 자산이라고 하면은, 거기 지역에서 혹시 무슨 화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돈을 써야 돼가지고 돈을 뺐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부터 뱅크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런은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데, 큰 은행은 고객 유형이 많아서 좀 빠져도 버틸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1년 전부터 계속 채권 이야기를 했죠.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웃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나? 채권쟁이들은 웃고 있다. 제프리 건들라, 지금 신채권 하기거든요. 그전에는 빌 그로스. 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금리 슬슬 내리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빌 그로스도 이야기하고, 이제 뭐 그 금리 최고점이다.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권쟁이들한테는 이제 슬슬 기분이 좋다. 예. 연준 순자산이, 보자, 연준 순자산이 지금 마이너스 1. 트릴리언 달러, 그 1조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 SVB랑 같다. SVB 가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프린트 머니. 이거 해결하려면 백스타. 이 시스템을 해결하려면 뭐 프린트 머니, 돈을 찍어야 된다. 이거 뭐 이제 이쯤 하고 금리 내리고 구제금융 하자. 이제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오르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 하이힐드 채권 좀 샀어요. 스타트업 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이걸 예측을 하냐면은, 이제 13F를 보지는 않았는데, 하워드 막스가 하이힐드 채권을 요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권쟁이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슬슬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프리 건들락이 이제 뭐 슬슬 끝날 때가 되었다.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예측이 안 돼요. 금리를 올릴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저금리를 하면 저 떨어진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미국채, 이 10년물이 이제 다시 쭉 올라가고, 미국채가 올라가고, 어떻게 된다? 하이힐드 채권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채권 가진 사람들은 요 며칠 흐뭇했죠. 남들은 블랙 먼데이 하는데, 아, 우리는 화이트 먼데이가 올려나? 드디어 오르려나? 채권 이렇게 올랐죠. 근데 주식도 거의 바닥이어가지고 거의 절대 가격에 도달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더 깨지면 이때부터 쇼크예요. 쇼크.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깨지면 이제 기업들 어닝 자체가 쇼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채권과 주식이, 나스닥이 좀 연동 커플링 되어 있다. 상관관계와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커플링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채권이랑 주식이 이번에도 같이 움직였다. 6대4 포트폴리오가 지금 둘 다 깨지고 둘 다 같이 올라가는 상태란 거예요. 이거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커플링 된 느낌이 더 세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랑 지금 이제 블랙락이 싸우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예전 백악관 경제팀을 잡았다면
이제 지금 백악관 경제팀은 이제 블랙락이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여기 이제 블랙락의 일거리가 들어가고요. 이게 로비 사회라 가지고 갑으로 우리 직원 출신들을 키워서 넣으면은 우리 회사로 일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경제팀에서 나오면은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고용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 구조는 그런 식으로 되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세금 내고 신고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식 6, 채권 4 이게 유효한가? 6대 4. 아, 채권 6으로 하는 이제 보통 채권 6으로 하는데 어쨌든 6대 4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용이 된다 하고 있는 거고 블랙락은 우리 이거 망했다. 새로 찾아야 된다. 새로 찾아야 된다. 채권 금리가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고 채권 금리 상승 상태가 좀 오래 갈 거다. 요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 저 말대로 된다면은 채권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가에 샀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인생에서 사실 확신이 제일 위험합니다. 확신, 컨피던스. 보편성의 함정이라고 저는 이거 부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택하니까. 근데 현실은 결국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을 추구하지. 보편적이면 플레이어가 추구하는 상위 0.1%안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애초에 10% 안에도 못 들어가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안 돌아가는데 보편성에서는 절대 사고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뒤질 때 같이 뒤져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학이잖아요. 회사 계속 있고 연차만 올라가면 그냥 연봉 올라가고 실력 올라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보편적이죠. 6대4 포트폴리오가 사실 증권사에서도 하고 직원도 하고 슈카님도 맨날 하는 소리가 6대4 포트폴리오 이야기 하시잖아요. 추천도 하고. 캠피셔가 한번 이거 비판한 적이 있는데 주식 좀 많이 담아라. 젊은 사람들 돈이 없지 않냐. 주식 좀 많이 담아라. 항상 생각을 해서 정답보다 해답을 추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인생도 무언가 정답을 확신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그게 좀 과도하면 망집처럼 되는 경우 있어요. 이 기술만 계속 팔고 내가 해킹대 우승하고 혹은 CVE 이 취약점 많이 찾고 버그 바운티 하고 그러면 내 연봉이 올라가겠지. 그런 식으로 안 올라가요. 돈을 버는 건 뭐 초기에 젊은 친구들 이야기 많이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저는 돈은 필요 없고 우선 성장 이 이야기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만능의 전략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보통 제로 트러스트에서 보완을 할 때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이죠.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이 말도 의심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는 거 개선하는 거 멈추지 말라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에 지금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뭔가 없을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의심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정기적으로 계속 잘 동작하는가 관리하는 게 지루한 대신에 그걸 안 하면 어느 순간 보편성의 함정에 빠지고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는 소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보편성의 함정은 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그래서 좀 더 신중해도 나쁠 거 없습니다. 이제 여기 소수자 계시거든요. 2019년부터 150조 현금을 쌓아놓고 지금도 115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가지고 있냐? 우리 99세 찰리 먼거 온께서 99세에 투자를 하고 계신 찰리 먼거 온께서 왜 가지고 있냐? 나는 지금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에만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거다. 예, 살만한 게 없다. 무슨 뜻이다? 신중해도 나쁠 건 없다는 뜻입니다.